4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큰 단점은 하락장을 못 겪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럼 하락장을 못 겪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주식 천재야. 자금을 더 높여야 돼. 맞아. 올해 6개월 동안 내가 50% 났으니까 내년 연초 목표는 지금보다 자금을 2배를 더 넣어서 100% 내야지. 뭐 이런 꿈을 꾸면서 이제 내년 1월 1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그 분기탱천에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지금 경험이 굉장히 얕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차트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재무제표만 매일 보면 이런 주식의 역사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 차트 연봉을 한번 보세요. 또는 월봉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게 주식시장인지. 네. 그냥 단지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주식 천재가 아니고 상승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 수익률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일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낸 거는 플러스 알파여야 되는데 연말에 12월 달에만 삼성전자가 20% 오르고 LG전자가 50% 오르는 장인데 그래서 좀 이런 저 같은 뭐 10년 차, 20년 차의 경험들을 그래도 좀 들으시면 왜 남의 말 들으면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올해는 남의 말 들어도 수익 났겠죠. 맞아요. 남이 사라 그러는 거 산 거 다 수익 났어 올해. 요 책 앞부분에 보면은 이정윤 세무사님이 나는 운이 좋았다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IMF 이후 급반등하던 그 시기 네, 99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97년에 시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그때 슈퍼개미 되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한 2년, 3년 사이에. 지금 2020년에 새로 들어온 주린이들이 IMF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작했던 사람들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냥 정말 좋은 기회에 잘 들어오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경고를 계속 드린 이유는 IMF 직후에 증권주가 막 10배, 20배씩 올랐어요. 건설주도 네. 그렇고 관리 종목 들어갔던 애들 관리 종목 탈폐되면서 10배, 20배, 30배씩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네. 제가 큰 돈을 벌었던 그 당시에 네. 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10배, 20배 낸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그들 중에 슈퍼개미가 나왔겠지만 네. 수만 명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수만 명 중에 몇 명만 살아남은 거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 10월 달에 892포인트를 찍고 10월 말부터 이제 2008년 11월부터 한 2010년까지 2년 정도 올랐거든요. 차화정장세로 해서 주도주들은 5배, 10배씩 예. 오르고 중소형주들은 뭐 20배, 30배 오른 종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뭐 1억으로 30억, 50억 번 사람 있었겠죠. 네. 근데 그들이 다 그 돈을 지켰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온 분들 중에 2배 낸 분, 5배 낸 분 있을 거예요. 10배 낸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억으로 10억을 벌었을 수도 있고 네. 더 운이 좋았다면 1억으로 50억을 벌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소수가 아니고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명 중에 5년 후, 10년 후까지 나 이제 슈퍼개미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은 결국은 5명, 10명으로 좁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수익 아무리 많이 났어도 하락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주식 공부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 촬영하는 날이 12월 30날. 맞습니다. 2020년 폐장. 네, 폐장일입니다. 2873. 맞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사실 뭐 아쉬운 표현을 좀 하자면 한 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한 사람들은 다 지붕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그래도 인버스 고퍼스 타신 분들을 보다는 행복한 삶이라고 또 자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빠른 시장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주식 투자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요. 네. 2020년 바닥 3월 28일이었나요? 거래소 방금 말씀하셨는데 1440포인트 정도 됐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2배가 한 2880 정도 되잖아요. 네. 오늘 종가가 거기 살짝 못 미치는 네. 2860, 70으로 마감했죠. 거의 2배죠. 그래서 거의 2배예요. 네. 심지어 코스닥은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3월 저점이 410 네. 정도고 지금 이제 950이 훨씬 넘었으니까 2배가 훨씬 넘고요. 전년 대비로 치면 거래소는 30%가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40% 이상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해였던 거죠. 그것도 그냥 쭉 상승했던, 작년에 상승했고 그 상승을 이어받은 한 해가 아니고 네. 1, 2, 3월 달에 급락이 굉장히 나오면서 터졌다가. 이제 올라갔던
올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대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한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하락장이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월이 전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 200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가 하락장이었으니까 2년 하락을 한 거죠. 3월이 바닥이었는데 6월, 7월, 8월, 9월, 10월 흔들릴 때마다 인버스 곧버스 타시고 아니면 종목 매도하고서 이제 하락장 온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분들이죠. 왜? 아니 하락장이 대세 하락이 끝나고 상승장이 왔는데 4개월, 5개월 만에 끝나는 상승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 이제 열심히 할 때 인터뷰도 좀 하고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좀 한 달에 한 번씩 흔들렸거든요. 7월에도 흔들리고 8월에도 흔들리고. 네.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인터뷰를 하면 지금 장을 어떻게 보시냐. 근데 이제 저는 똑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상승장이 5개월에 끝나는 상승장이 어디냐. 최하 1년 이상, 길게는 2년, 3년 가는 게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상승장이 이제 연말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대부분의 의견들이 내년 상반기, 적어도 1분기까지는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적어도 2분기 또는 3분기, 4분기 갈수록 좀 부담되겠죠. 근데 이제 상승장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미리 예측은 불가능해요. 예측했다가 2년, 3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측하지 말고 올라가는 추세를 인정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세무사님만의 그 기업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좀 이야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 주식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박자 투자법이거든요. 요거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도예요? 올해? 한 3년 전에 3년 전에 냈는데 이건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올해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냈던 책이 올해 다시 재조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을 또 다시 냈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이 삼박자 투자법이 몇 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 3박자에 맞게 저는 분석을 해요. 네네.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죠.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매수 주문을 사람들이 많이 넣는 종목이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는지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확인하려면 전화해야 돼요. 너 거기 왜 넣니? 근데 우린 전화할 수 없잖아요. 네. 물어보는 거죠, 친구들한테. 야, 너 뭐 보고 주식 사니? 나는 재무제표 보고 사. 그럼 나도 재무제표 보면 되잖아. 네. 넌 뭐 보고 사? 나는 기업 리포트 보고 사. 그냥 기업 리포트 보면 되고. 나는 차트 좋으면 사. 나는 차트 보면 되고. 네. 그래서 삼박자가 재무제표, 차트, 정보를 다 보고 세 가지가 다 좋은 거를 사자는 게 저희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는 이제 그 기업이 담고 있는 가치, 차트 본다는 거, 그 기업이 가격의 표시하고 움직임. 있는 가격. 그렇죠. 그리고 정보는 그러니까 재료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회사의 어떤 정보, 정보들. 뉴스, 흐름.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마음에 들면 저는 그 종목이 저한테 합격점을 주는 종목이 돼요. 그러면 네. 반대로 뭐 재무제표 좋은 회사는 뭐 당연히 우리 네, 회사고 네. 뭐 좋은 재료가 있는 네. 뭐 뉴스플로우 예를 네. 들어서 뭐 신사업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게 유망해 네. 뭐 당연히 좋은 건 아는데 그게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네. 모멘텀이 없으면 안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재료가 좋으면 안 움직이는 종목은 별로 없죠. 뭐, 재무제표가 꾸준히 좋은데 안 움직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볼 때의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재무제표만 볼 좋은 종목의 단점은 네. 그러니까 다른 두 개가 안 좋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재무제표만 좋고 다른 두 개, 재료도 없고 차트도 안 좋아. 재무제표가 좋다는 얘기는 저평가 우량주라는 얘기잖아요. 네. 낮게 거래되고 있어. 근데 그 제값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1년 있다 받을지, 2년 있다 받을지. 계속 옆으로 갈.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어디예요? 2년 동안 굳이 거기 묻어둘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의 최대 단점은 그냥 안 움직이는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재료만 보는 분들. 네. 재료만 보는 분들은 이제 그 재료 분석을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아까 그 중국에 있는 친구 호재를 악재로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악재를 호재로 오해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재무제표를 안 보고 재료 좋다고 샀는데 막상 재무제표 봤더니 뭐 자본 잠식 기업에 적자 지속 기업에 그러면 뭐 그냥
1순위 후보란 말이에요. 감자 1순위 후보.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안 보고 뭐 재료만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차트만 좋은 것도 뭐 비슷하죠. 재무제표랑 재료 없이 차트만 좋은. 그래서 이 순위를 매기자면 중요도의 순위를 매기자면 1차적으로는 재무제표로 확인한 후에 네. 그래도 적어도 이익성,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저는 간략 재무제표에서 그냥 바로 확인을 쉽게 합니다. 뭐 매출액이 3년, 4년 동안 올라갔으면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 네.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10% 이상, 20%, 30%면 이익성이 높은 회사인 거고 뭐 부채 비율이 100% 미만, 30%까지도 더 아래면 굉장히 안정적인 네. 회사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간략 재무제표가 아니고 공시 사이트, 다트 사이트에서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현금흐름표까지 본다면 네. 이제 각 세 가지 재무제표 연관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분식하는데요. 아, 네. 요즘에 분식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계정 과목들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초보적이고 중요한 사례. 네. 현금흐름표의 영업현금흐름과 네.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흐름을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네. 영업현금흐름, 뭐 재무활동 현금흐름 네.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찌 보면 영업으로 수익이 났을 때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냐의 이야기인데 네. 그 이제 현금주의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었을 때가 영업활동인데 그 현금 기준이 아닌 발생주의 회계에 의한 게 손익계산서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단기순이익. 네. 그럼 이제 단기순이익하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비교했을 때 네. 너무나도 당연히 둘 다 플러스여야지 당연한 거고 네. 심지어는 영업활동 현금이 좀 더 크거나 뭐 이러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죠. 네. 네.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 뭐 적자 기업이다. 또는 이쪽이 흑자인데 영업활동이 마이너스인데 이쪽은 흑자다. 뭐 이런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관성들 또는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의 연관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또는 무형자산의 상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익 조절 수단으로 쓰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깊게 볼 줄 아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포인트를 잡아서 다트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또는 난 재무제표는 적당한 수준까지만 보면 돼 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지표들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의 지표들로만 나만의 기준 슈퍼개미 이세모사 채널에서도 월간 유망주가 아니라 월간 성장주라고 네, 맞습니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월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매일 내일 뭐 매매할까를 선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성장주 투자는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장주 투자는 중장기 투자인데 중장기 투자 종목을 과연 얼마에 한번 내가 체크를 하고 볼 것인 거냐 해서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나가야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저 자신은 스스로를 위해서 저는 사실 저런 건 떳떳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블로그를 한 5년 전부터 했는데 네. 블로그 뭐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늘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책 쓴 것도 마찬가지고 읽는 것보다 쓰는 게 공부가 더 많이 되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공부가 더 많이 돼요. 그럼 저는 제가 무언가를 주식에 관련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건 일단 1차적으로 저를 위해서 해요. 왜? 제가 이 방송 보시는 어느 누구보다 더 큰 금액으로 주식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종목을 선정하지 남을 위해서 종목 선정한 적은 없어요. 정답이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둘 다 하니까 네. 단기 매매는 저는 장을 매일 보고 매일 마감을 시키니까 내일은 이거 매매하면 되겠네. 그럼 리스트를 매일 뽑아요. 그럼 과연 중장기 투자자를 위해선 얼마에 한번 그러니까 내가 중장기 투자자니까 내 스스로의 중장기 투자 종목을 위해선 얼마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까 했을 때 한 달을 잡은 거죠.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종목들이 성장주라고 생각했는데 꺾인 종목들은 좀 빼보고 또는 얘는 좀 바닥 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한 것처럼 보이면 이제 성장주의 반열에 들어온 거죠. 제 기준에. 네. 그래서 매달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산업으로 보니까 이제 성장 산업이 현재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성장 산업 안에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 숨어 있는 흙 속의 진주, 뭐 다크호스인지 이런 거 이제 분류를 해놓는 거죠. 12월 달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래도 반도체가 좋았지만 네. 특히나 반도체
그 중소형주들 중에서 네.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많이 그 나왔죠. 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업종 중에. 네. 전 업종 중에 신고가 치는 종목이 가장 많은 게 현재는 반도체예요. 그럼 뭐 성장주 얘기하면서 모르는 것만 얘기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개념이 이제 안 잡히신 분들 있죠. 네. 성장주라는 얘기는 오늘부터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해온 게 성장주거든요. 그러면 성장을 해왔다는 얘기는 가장 확실한 성장은 뭐냐면 내 몸값이 오늘 최고일 때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오늘까지 계속 성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주가에서는 역사적 신고가라고 해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1월달 고점이 62,800원이었어요. 제가 그걸 9월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장에서 62,800원만 돌파하면 그냥 간다. 그 무거웠던 게 62,800원 밑에 있을 때는 5만원, 6만원, 5만원, 6만원 몇 달을 헤매다가 네. 62,8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얘는 이제 성장주, 내 몸값이 오늘이 최고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만원도 금방 가고 심지어 8만 원. 오늘 8만원까지 간 거예요. 네. 이게 역사적 신고가의 힘이고 성장주의 힘이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내가 초보면 반도체가 좋아? 삼성전자 갖고 있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좀 더 고수였다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지금 삼성전자가 뭐 5만 원에서 8만 원 60% 올라오는 동안 2배, 3배 난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업종을 오늘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정말 좋았다.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건 2차전지 3대장 중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셋 중에 저는 언제나 삼성 SDI라는 말을 해요. 네. 근데 오래 이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삼성 SDI가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 제일 강하게 뚫은 네. 종목이 돼버렸고, 근데 제 말은 뭐 3대장 중에 그게 제일 좋아가 아니고, 만약에 LG화학이 신고가를 뚫고 갔던 뭐 했던 대장 중에 한 명이 나왔으니까, 그럼 역시 이제 2차 전지를 또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성장 산업에 지금 반도체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뭐 무조건 껴줘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반도체보다도 내년에는 2차 전지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제 이거는 현상은 반도체가 오늘까지는 제일 좋았지만 약간의 예측을 가미하면 반도체는 약간 업황 사이클의 영향을 받고 근데 저는 그 업황의 성장성은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저쪽이죠. 자동차 전장 쪽. 그러면 결국은 LG전자의 상한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LG전자의 상한가 또는 현대차 그룹주의 도약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생각하면 뭐 2차 전지는 전기차의 하나의 부품인 거고 이제 네. 통으로 봐서의 전기차 시대 또는 자율주행의 시대에서는 그들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완성차로는 현대차, 기아차. 전장으로는 이제 뭐 LG전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이제 뭐 세 번째 다룰 수 있는 업종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뺄 수 없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그럼 위험해서 안 하면 차라리 나. 저거 하면 안 된대. 아무것도 모르면서 원래 제약바이오 하는 거 아니래. 그거 주식도 아니래.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주식이 아닌데 왜 상장이 됐고 주식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50조, 60조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 탑10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들어있고 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는 위험 선호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위험한 건 싫어해는 아니거든요. 주식 할 리가 없어요. 그럼요. 어찌 채권해야죠, 채권. 어찌 보면은 제약바이오를 그냥 잘 모르는 거예요. 또는 하나만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제표만 보면 제약바이오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예. 재무제표에는 매출도 안 나오고 손실만 누적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삼박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를 전혀 살 수 없지만 네. 재료적인 관점이랄지 차트로 보면 5년 동안 오른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있어. 그 애는 5년 동안 어찌됐든 시가총액이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가총액이 5년 동안 성장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신약개발 기술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건 인정하고 싶다는 얘기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들 하시죠. 야, 네가 말하지 않은 것들, 철강, 뭐 은행, 중공업, 건설 이런 거는 하지 말란 얘기니? 제 기준에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기준에선. 왜냐면 일단은 차트가 대부분이 역배열이에요. LG전자랑 현대차도 역배열이고 비실비실 되다가 거의 7, 8월쯤부터 쫙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종목들 뭐 은행이나 철강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역배열이고 단기 반등 뭐 한 30% 40%한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는 중장기 역배열을 돌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장주를 찾고 성장주를 강조하는 건 주식의 본질에 성장주가 맞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의 본질이 뭐죠? 바이 앤 홀드잖아요. 네. 안 팔 종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팔 종목을 한다는 얘기는 5년 후, 10년 후에도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성장주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은 역배열인데 5년 후, 10년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올라가 있다라고 절대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나 떨어져 있어. 그런 걸 우리는 절대 성장주라고 하지 않고요. 가치주라고 하죠. 가치주는 뜻이 뭐냐면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역배열에도 가치주는 있을 수가 있죠. 왜? 아무리 역배열로 가치가 매년 가치가 좀 역성장 산업이지만 그 역성장의 가치보다 더 낮게 거래되고 있어. 네. 그럼 요만큼은 지금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걸 샀으면 이걸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게 일시적으로 딱 반등 왔을 때 여기 딱 부딪힐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주는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요. 역배열 가치주를 절대 중장기 투자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가치까지 올라오면 팔아야죠. 원래 가치주의 개념이 그건데. 네. 그래서 성장주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주는 정말 싸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더라도 반등이 나오면 언제 매도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치주는 제 가치에 왔을 때 파는 거다. 그럼요.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가북수에서 책을 몇 권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주식초등학교 최근에 그 종가 만치기 이벤트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2020년 네네네. 종가 만치기.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찾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우리 이정현 세무사님이 목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2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나중에 또 한번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